오늘은 일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이 일본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일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의 참여연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집권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죠. 일본의 국채 금리도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오늘 간밤 뉴욕 증시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네, 뉴욕 증시 앞서서 사실 방송하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 장마가 심했죠. 그래서 피해를 이렇게 생각하면 방송이 좀 상당히 좀 그런데요. 그래도 맡은 것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자연재해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증시에도 그와 연관시킬 수 없습니다는 오늘 뉴욕 증시에 가장 이렇게 화두가 됐던 거는 트럼프의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본인 자신이 주력했던 사항들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월 회의반 가상화폐 3법. 이 가상화폐 3법은 사실은 트럼프가 1차 때 이렇게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12명과 백악관에서 사실 찬성하기로 했다 하는데 이게 거짓말로 들통났어요. 그래서 2차 표결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동이 걸렸죠. 이게 지금 모습인데요. 결국 파월과 그 다음에 가상화폐 3법 관련돼서는 시장과 공화당의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악어의 눈물은 잘 아시겠습니다는 악어가 먹잇감을 먹으면서도 또 다른 먹잇감을 위해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체로 보면 위정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간취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주력사항이 막혔을 때 거짓 눈물을 흘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즘은 악어의 눈물은 위정자와 관련해서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시장과 공화당은 다음에 트럼프 행동은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도 시장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트럼프 외국에서 벗어나면서 오늘 정상화 국면입니다. 정상화 국면이니까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표되는 실적도 좋게 나와서 외국에서 벗어나서 정상화되면 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3대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관심은 원달러 환율이 어제 1390원대를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죠. 왜냐? 한국과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원화가 강세되고 미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요.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도 오늘 148엔까지 가서 일본과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되고 엔화가 강세돼야 되는데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트럼프의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눈물이 아닐까 하는 이 측면인데요. 월요일 정도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 달러 인덱스의 함정 가지고 또 달러 스마일 이론이 왜 이렇게 틀리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위안시장은 사실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무역 적자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본인이 무역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 달리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92원 넘어서 1400원을 돌파할 것인가. 엔달러 환율이 148엔까지 갔는데 150엔 넘을까. 이건 참여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3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절차 표결까지는 갔지만 아직도 본회의 남아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변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오늘 중요한 일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참여연 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섰는데 갈수록 선거 분위기가 아까 일본 특파원 리포트도 보면 그렇고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이라는 건 자민당과 공명당과 연립여당이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이렇게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 언론을 통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요 내용은 언론에 나온 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가 1년 전에 서킷 브레이크 발생이라든가 사이드카 발생, 엔달러 환율 캐리 관련 청산과 관련돼서
이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뭐 일본 특파원 말씀대로 지금 기 확보된 75석에 50석 확보해야 120억이 가능하죠. 그래서 248층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사실 28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집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참정당, 이 참정당이 일본의 국익을 강조하는 당입니다. 아주 이 참정당이 인터넷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 관계에서 참정당이 득세하면 미국과의 협상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국익을 강조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8월 1일 날 일본에 때 부과했던 25% 관세를 그대로 물리고 가겠다 하는 입장도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연립 여당이 이렇게 패배를 할 때는 뭐 공명당의 손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민당이죠. 예. 그동안 1955년 창립 이후에 자민당이 최대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자민당이 개파가 불리면서 사실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 정계가 개파 정치에서 벗어나면서 또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20일 참여연 선거가 굉장히 주목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여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하나 지금 주목되는 인물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인데요. 아마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국제 경제에 어떤 변수가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시바 시게루는 자연스럽게 집권 여당이 이렇게 패배를 할 때는 시게루는 집권 여당보다도 더 정치적 기반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거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불tes습니다. 원래 뭐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10월에 취임한 이시바 같은 경우는 일본 내 계파 정치에서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독교 신자거든요.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 신도와 그다음에 천황과의 관계가 상당히 묘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민당의 공명당과 연합으로 기사에 회상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게 참여연 선거를 맞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 자민당의 패배가 아니라 공명당과 연합된 연립여당의 이렇게 패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의원 선거보다도 만약에 패배한다면 더 큰 어려운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시바 시게루의 거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하는데요. 국민 지도는 아주 낮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책 기반의 약세를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 3월 달에 일본 초선위원을 당시로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10만 엔권 상품권 지급하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관세의 지금까지 모습 보면 결국은 대응에 실패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일본 국민들 사이에 퍼주면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 지지도는 자연스럽게 24%대로 추락했습니다. 자, 일본은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총리가 최소한 국정을 할 때는 40%는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지도가 24%입니다. 참여연 선거입니다. 자민당입니다. 시게루를 보통 자민당에 이렇게 해서 선거에 이렇게 어려울 때록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자민당 입장에서도 국민 지지도가 24%니까 자민당이 지금 어려운 입장이지만 시게루 총리 선거운동에 지원하지 말라. 당신이 나서면 자민당의 지지도가 더 떨어진다. 이 깊이 비밀이 되거든요. 예. 한나라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얼만큼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도 자기의 소속돼 있는 정당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참여연 선거에서 실패하면 작년 10월에 중의원 선거 실패함과 함께 결국은 이시바 시게루도 어쩔 수 없이 거치 문제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외신에서는 미국의 백악관도 이번 일본의 참여연 선거 결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는 이시바 시게루를 이렇게 퇴진시키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신앵커 말씀대로
사실 명시적으로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트럼프가 이렇게 적개심을 갖고 있는 이시바 시게를 이렇게 쫓아내야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 예. 근데 결과는 좀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시바 시게로는 집권 1기 때 아베 신조와는 미국의 협조, 트럼프의 협조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집권 1기 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베 신조는 모두가 금맥기한 골프채를 갖다 줄 정도로 트럼프의 친트럼프 퀴즈다 할 만큼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전부 해결해 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국채 매각이었는데요. 아베 신조가 전령을 매수하면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권이기 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채 매각인데요. 일본이 이걸 사줘야 미국의 고금리 부담, 엑스레이트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얼만큼 이시바가 굉장히 눈에 가십니까?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추가 금리를 인상해서 엔화가 강세되면 강달러 부담을 줄여두니까 예. 결국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일본은 이시바 총리는 엔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위에다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 측면에서도 시게루가 이렇게 굉장히 눈에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시바 총리와 또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였죠. 깔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시바 총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적개심이 되면서 이번 참여연 선거에 이시바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시바가 이렇게 퇴진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도 미국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파악일 수가 있다. 자, 이시바가 시게루가 퇴진된다 하더라도 지금 참정당은 일본의 국익을 미국의 국익처럼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시바 총리를 들고 가야지 퇴진시킬 때는 참정당 야당이 득세할 때는 미국과 이렇게 협상관계에서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일본의 관세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통용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인데요. 이것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더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어느 쪽의 승리가 돌아가든 이 정치적 변곡점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선거는 상당히 박빙세거든요. 박빙세니까 여든 연립 여당이든 야든 간에 굉장히 포퓰리적인 정치적 공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립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 건의 2만행을 이렇게 상품권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게 처음입니다. 소비세를 일시에 감면해주겠다. 자, 그러면 일본은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누가 되든 연립 여당이 되든 아니면 야당이 되든 간에 일본의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일본판 국채 텐트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이죠. 일본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270%입니다. 일본에서 세계에서 2위입니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서 2만행 지급, 그 다음에 소비세를 감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채무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특별국채라든가 국채 발행을 하면서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중국에 이어서 국가 채무비율이 300%가 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심이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제 텐트럼과 관련돼서는 10년물도 그렇습니다는 30년물도 지금 금융위기의 마의 수준을 3%를 벗어나서 지금 사상 최고치는 장중한 때 3.2%까지 찍었습니다. 오늘도 3.1%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일본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엔캐리 자금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요. 일본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캐리 자금의 PC의 여건상 이게 파지티브 트레이드가 아니라 네거티브 트레이드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산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엔캐리 자금의 청산 문제로 인해서 자,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습니다는 그때 뭐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동시에 발행하면서 국내 증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참여연 선거에 일본의 국제 텐트럼, 일본의 국제금리 올라가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 실현 여부가 관계시 될 때는 이게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얼만큼 청산의 우려가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론을 맺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네거티브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쉽게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저희가 비유를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투자 원천 청산인데요. 예. 청산에서 투자 원천국인데요. 자, 나간다 하면 이게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갔던 것이 들어온다 하면 예.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다. 그건 피셔의 통화 가치를 감안한 이론상 그런데요. 지금 이 내용은 아마 그 박스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렸거든요. 예. 뭐 신현크와 저는 이렇게 그 방송한 지 한 1개월 정도 되니까 그건 좀 반복해서 하니까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다음 얘기로 좀 가보죠. 이 엔저를 비롯한 금융 문제에서 일본은행 총재와 좀 이견을 보였었던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반대로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조 총재의 힘이 더 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시바와 우에다 총리 간에는 엔캐리 자금이라든가 또 일본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올해 들어서 아주 극과 극으로 달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 자, 연초부터니까 작년에 성장률 마이너스 0.2%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 2.5%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소비자 물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갔으니까. 자, 어느 쪽을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시바. 자, 성장률에 주안돼. 뭐 최고 통수권자니까 일본은 뭐 왕이 있지는 하지만 최고 통수권자는 총리죠. 최고 통수권자니까 아직도 디프레 국면이다. 맞죠? 성장률 보면 마이너스 0.2%니까. 그다음에 우에다 총리는 물가 안정이 제일 선 목표니까 2.5%의 중시에서 자, 지금 인플레 국면이다. 이렇게 경기 현단에 대해서 진단이 엇갈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이시바와 우에다 간의 충돌이 빚을 수밖에 없죠. 자, 이시바. 성장률이 마이너스니까 경기 부양하지 않느냐. 그게 뭐냐. 지금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재정지출 쪽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본이 금리, 초저금리 유지해라. 엔저를 포함해서 초저금리 해라.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느냐. 근데 우에다는 물가 상승률이 2.5%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가금리 인상해야 된다. 작년 7월 달에 재료금리 탈입했으니까 추가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게 논박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해서 우려가 될까 하는 측면은 작년 7월 달에 일본 은행회에서 재료금리 탈피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 이시바가 힘이 약해지고 퇴진한다. 그럼 우에다가 득세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우에다가 증시는 임금과 물가와 소비 간의 선순환 거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시바가 퇴진된다, 힘이 약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우에다 총리가 예정대로 일본의 정책금리까지 가뜩이나 국채금리 올리는데 정책금리까지 올린다. 그러면 뭐냐? 자연스럽게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이 문제가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 문제가 우리 증시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1년 전에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모로 충격도 컸고 공포심리도 지금보다 강했었죠. 네, 다시 한번 그렇게 되새기 어렵습니다는 이렇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랑 같이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단초가 됐던 것이 이렇게 7월 FMC죠. 그 7월 FMC의 빅테크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그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샤메 법칙이다. 쿠라지 3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미국이 7월 달에 금리를 올렸습니다는 실업률 거꾸로 4.3%에서 12개월의 평균치 대비해서 사실 0.5% 벗어난 4.3%가 되거든요. 이게 유명한 3의 법칙이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기 침체되지 않느냐 해서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이어서 그 비슷한 시점에 일본행 회의가 됐거든요. 근데 일본행 회의에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서 보면요, 재료금리 탈피했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 하다 보니까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하면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가 떨어진다 하면 한국의 서학개미 충격이 되는 거고, 자, 국내 증시에서 엔캐리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권사의 무슨 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은 자, 한국에서도 엔캐리 자금 청산된다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투자 심리 효과 때문에 한국의 주가도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미국의 주가는 한국의 주가 일방적 이렇게 커플링 관계였거든요. 예. 미국의 주가 떨어지면 한국의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삼중으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결국 그때의 사이드카다, 그 다음에 서큐플라이 동시에 발동될 만큼.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상황을 아마 시청자분이 잘 기억될 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니까 결론부터 중간 제목에 아마 우리 서은영 PD께서 중간 제목에 이게 일련 악목이 크니까 중간 제목에 가능성이 없다. 이 중간 제목으로 미리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각도로 살펴봤던 내용들이 하나의 질문, 하나의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자, 위원님 보셨을 때도 이번에 참여연 선거 이후에 일본의 국채금리, 정책금리 올라가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가능성, 이거 정말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미국 측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 크라우드 샤메버 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크라우드 샤메버 측이 본인 자신, 크라우드 산 박사도 이게 이번에는 이게 맞지 않을 것이다. 이 부인과 함께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서머 랠리에 이어서 오텀 랠리, 가을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일부 증권사의 그 엔캐리 자금 청산에서 두 분의 방송에 나왔던 사람 한번 좀 이렇게 사실 그 좀 이렇게 좀 저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자금 청산에서 보면 자, 청산됐느냐? 또 이번에 청산 여건이 있느냐 하면 1년 전과 지금과의 엔캐리 자금 청산이 될 수 있는 여건이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더 나가야 되는 여건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일 바로 8호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엔캐리 자금에 처음 우려가 나왔을 때 미국의 국채가 3.7%입니다. 일본은 1.0%입니다. 자, 1년 후에 지금 시점에 7월 17일이니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4%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일본은 10년물 금리 1.5%입니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올랐습니까? 미국이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엔캐리 자금 미국에서 청산될 가능성은 적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각도에서 피셔의 상황, 통화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그때 당시에 141엔에서 오늘 148엔입니다. 엔화가 약세됐습니다. 자, 자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캐리 자금이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지 청산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진단해 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가 그 우려와 달리 한국 증시도 잘 갔고 지금까지 잘 걷고 이제 기복이 있었긴 했지만 예. 미국 증시도 지금 고평가 우려가 될 만큼 미국 증시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여건상으로 보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참여연 선거 이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작년 1년 전에 사실 허위 정보에 의해서 바로 쇼크가 나서 서킷 브레이커, 그 다음에 사이드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